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학개념어 15강 중에서 행간걸림, 시적 허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간걸림이라고 하는 것은 행간걸림 혹은 행간걸침 혹은 의도적 행갈이라고 하는데요. 다 똑같은 말로써 자, 시는 이렇게 연이 있고요. 각각의 행이 있을 거예요. 얘가 만약에 1년인데요. 이 1년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문장 구조 배열이니까요. 그런데 뭐 시이기 때문에 서술어를 뺄 수도 있고 주어를 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서술어를 다음 행으로 혹은 목적어를 다음 행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의도적 행가리 혹은 행간걸침, 행간걸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행간걸침, 행간걸림, 의도적 행가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있으랴 했다면, 있으라고 말했다면 가랴마는 자기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화자죠. 화자 자신이 황진의 시조예요. 자기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자기가 구태여는 뭐야? 밑으로 와야 되죠. 자기가 주어고요. 구태여 부사어죠. 이것을 다음 문장과 연결을 해야지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주어와 부사어를 의도적으로 윗행에 놓고 서술어를 밑에 행에 놓아서 의도적으로 행가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화자가죠. 화자가 님에게 있으라고 했다면 님이 갔겠냐마는 내가 구태여 보내고 님을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태여 보내고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의도적 행갈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화자가 있으라고 했다면 자기가 구태여 갔겠냐마는 이렇게 같겠냐마는을 이렇게 뒤에 자리로 놓는다면 얘는 무슨 법이에요? 의도적 행가리가 아니고 도치법이죠. 도치법.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내가 님에게 있으라고 했다면 님이 구태여 갔겠냐마는 이렇게 하면 도치법이에요. 내가 여기서는 화자가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는 지금 두 가지로 해석한 거예요. 두 가지. 하나의 시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 법을 우리는 중의법이라고 하죠. 의미가 중첩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행간걸침인 거죠. 이 노란색은 행간걸침을 통해서 내가 님에게 있으라고 했다면 가지 않았겠지만 내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중의법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도치법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님이 구태여 갔겠냐마는 내가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행간걸침 하나 도치법 하나로 해석해서 중의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행간걸림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보낸 것을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해요? 내가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화자가 보낸 것을 후회하는 거죠. 화자인 내가 구태여 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거고
도치법으로 본다면 님이 구태여 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님이 구태여 갔겠냐마는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이것도 역시 자기가 잡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거죠. 잡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님은 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행간걸침은 뭔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데 뭘 강조해요? 내가 구태여 보낸 것을 후회한 것을 강조한다. 뭘로 본다면 행간걸침으로, 그리고 역시 도치법으로 봐도 내가 구태여 보낸 것을 강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간걸림은 왜 사용한다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봐야 할 게 시적 허용인데요.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변형된 시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시적 허용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적 허용은 뭐 글자 수를 늘리거나 혹은 자신에게, 화자 자신에게 명령형 어미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는 뭘 강조하냐? 리듬감, 즉 운율을 얻기 위해서 강조, 시적 허용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하이안 열목에 날은 저물 때라고 했어. 그래서 하이안을 원래가 하얀인데 하이안이라고 시적 허용을 사용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문법적으로 의도적으로, 그죠? 변형한 거죠. 문법을. 이럴 때는 하이안 열목에 7글자, 날은 저물 때 5글자라고 해서 7호쪽, 3음보 를 만들기 위해서, 즉 리듬감을 위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모든 세 붙이는 가라. 모든이 원래는 모든이라고 써야 맞는 문법인데 글자 수를 늘린 이유는 이 세 붙이는 가라라는 이 부정적인 대상을 퇴치하고 싶을 때 퇴치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섬세한 세 번째, 감정 표현을 위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서늘없고는 뭐야? 선을 하고죠. 이렇게 섬세한 감정 표현을 위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묘한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뭐 리듬감을 위해서 강조한다. 혹은 뭐 시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섬세한 표현을, 감정 표현을 위해서 강조한다. 근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묻진 않고요. 어쨌건 이런 이유 때문에 시적 허용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중의법, 위에서도 얘기했죠. 뭐예요? 의미를, 시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중의법이다. 한 단어나 문장이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중의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은 벽 기대선체에 해가 20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은 울지 못한다. 그래서 이 김영랑의 시 기린이라는 시인데요. 봐요. 첫 번째, 이 기린은 검은고를 말하거든요. 검은고 악기잖아요. 내 검은고는 연주되지 못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검은벽 기대선체, 누가요? 검은고가요. 검은고가 검은 벽에 기대선체,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내 기린, 즉 검은고는 울지 못했어. 20년 동안 연주되지 못했어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모국어가 20년 동안 사용되지 못했어 라는 것은 뭐예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검은고에 빗대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검은고, 둘째는 모국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중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확인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1번 보니까 시에서 일상의 문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시적 허용이죠. 시적 허용. 즉 문법이 파괴된 경우, 같은 의미죠. 파괴된 경우 다양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일부러 사용한다. 이게 뭐라고요?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했고요. 2번 시어나 구절이 앞행과도 연결될 수도 있고 뒤행과도 연결되게 하여 독자의 호흡을 빼앗아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거 뭐라고요? 시적 허용. 자, 시적 긴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의 내용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말로 낯설게 표현하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어긋나 그래서 낯설게 표현하기. 그 다음에 긴장을 유지한다는 것을 시의 내용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독자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요것도 하나 봐야 되겠죠? 독자의 호흡을 빼앗는다. 이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호흡을 빼앗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보았듯이 자, 내가 구태여 보낸다 라고 하면 호흡이 원래는 내가 구태여 보낸다 라고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구태여 끊고 보내고 라고 하면서 호흡의 일반적 순서를 따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빼앗는다는 것을 호흡을 조절하여 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될 거예요. 호흡을 빼앗아 호흡을 조절하여 시의 긴장을 유지하여 낯설게 표현하여 시의 내용에 집중하게 하여 이런 선지들이 모두 나올 수 있어요. 행간걸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3번 한번 볼게요. 소리의 유사성이나 의미의 유사성을 통하여 말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 이를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는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말을 장난스럽게 표현했다. 그래서 언어유희라고 하는데 소리의 유사성, 다른 말로 발음의 유사성 한 가지. 그러니까 언어 유희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소리의 유사성 혹은 발음의 유사성. 두 번째는 의미의 유사성. 두 번째는 의미의 유사성, 의미가 비슷한 말. 세 번째는 도치, 언어 도치라고 하죠. 를 통해서 표현을 재밌게 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뒤에도 예문이 나오겠지만 잠깐 소개하면 소리의 유사성, 그러니까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그래서 동음이의어 혹은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희, 의미가 비슷한 말을 통한 언어유희,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쓸 수 있어요. 동음이의어 예를 들면 춘향전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나오는 한 대목인데 운봉의 갈비를 직신이란 말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도령이 변사또 생일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 상에는 아주 기름진 음식, 갈비 같은 게 많은데 자신이 받은 상에는 이 사람이 왜냐면 그 어사또가 되었는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허름한 차림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에는 막걸리랑 그냥 풀밖에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상에는 아주 기름진 음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두령이 갈비를 직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갈비를 발로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갈비는 음식의 갈비, 그 다음에 사람 몸, 뼈에 있는 갈비라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해서 웃음을 줘요. 그러면서 풍자도 주는 거죠. 웃음을 통한 풍자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피고름으로
거둔 세금으로 생일잔치를 너무나 과하게 하는 그 세태를 풍자하는 동시에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의미가 비슷한 말, 이건 춘향전에 나오는 건데요. 수절이 정절이라 하면서 이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고 끝까지 이두령과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죠. 이때 춘향이 수절이 정절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의미가 비슷하죠. 수절, 정절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도치법, 문장 구조의 순서를 바꿔서 언어유를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춘향전에서 나오는 말인데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맞는 거죠? 추워라, 바람 들어온다, 문 들어온다, 문 닫아라 라고 하는데 문과 바람을 바꿔 도치에서 웃음을 주죠. 자, 여기에 나온 공통점이 뭐예요? 얘네들은 다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이 뭐예요? 판소리를 이어받아서 소설로 정착한 것. 판소리로 떠돌던 이 판소리 장르를 소설화한 것에는 이런 뭐가 나온다? 언어 도치가 필수적으로 나온다. 왜 그래요? 이 판소리라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에 관객을 앞에 두고 재미있게 창자와 고수가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요소를 많이 더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 유희를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보니까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담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중의법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럴 수 없는 물리적 거리를 가진 개념을 화자가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 우리 전 시간에 했어요. 뭐라고요? 주관적 변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관적 변용을 다른 말로 비슷한 의미 뭐라고 그랬죠? 추상의 구체화라고 했어요. 자, 밤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는 자를 수가 없어요. 추상적인 개념이죠.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긴긴 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요.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죠. 얘는 같은 뜻이죠. 자, 어떤 대상을 화자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변용한 거예요. 이런 것 알아두시고요. 다음 6번을 볼게요. 다음 밑줄 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래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죠. 자, 김소월 시인은 7호조 삼음보를 잘 구사한 시인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는 꽃 피네 7호조죠. 위 밑줄, 이 밑줄은 뭘까요? 시적 허용이죠. 왜 시적 허용인가요? 의도적으로 이제 문법의 요소를 깨트렸는데 뭐예요? 원래는 가을, 봄, 여름 없이죠. 그래서 시적 허용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빠졌어요? 꽃이 피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지나야 봄에 다시 꽃이 필 수 있죠. 그러니까 뭘 빠뜨렸나요? 겨울이라는 계절을 빠뜨렸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계절이 흘러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는데 가을, 봄, 여름 없이라고 계절의 순서를 바꾼 것도 시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의 요소 첫째, 가을을 가을로 했다는 거. 둘째, 겨울을 의도적으로 빼뜨렸다는 거. 셋째, 계절의 순서를 바꿨다는 거. 왜 이런 시적 허용을 사용했을까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기 이 시는 7호조 3음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가을을 가을로 했고 겨울을 빼뜨린 거죠.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에 나온 작품이 봉산탈춤인데요. 탈춤은 뭐예요? 역시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대중문화인데요. 탈을 쓰고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면극이라고 하는데, 탈을 쓰고 공연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탈을 쓰고 공연을 하니까 이 배우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 배우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봉산탈춤은 뭐냐면, 등장인물이 말뚝이와 양반 1, 2, 3이 나옵니다. 말뚝이는 천민인데요. 양반들을 가지고 놀아요. 양반들을 조롱하거든요. 자, 탈놀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천민이 양반을 조롱한다는 건 사회적 맥락과 연관해서 찾아볼 수 있죠. 조선 후기의 탕관오리들, 그 다음에 양반이지만 양반답지 않은, 예를 들어 체면만 중시하고 실속이 없다던가, 겉과 속이 다르다던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천민보다 더 무식하다던가, 이런 면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반들을 에둘러서 풍자하기 위해서 가면극 이러한 장르를 통해서 양반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이 탈춤은요, 일정한 제담 구조가 있습니다. 제담은 뭐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 일정한 제담 구조를 끊임없이 소재를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게 탈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나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팡설을 다 지낸 태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양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반과 무반을 합쳐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문반은 뭐예요? 재상을 지낸 양반을 말해요. 아주 높은 곳. 재상이라는 것은 관직 중에서 최고 관직이죠. 그래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말해요. 그런 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가 다 뭐예요? 이 재상에 속하는 문반에 속하는 거죠. 다 지내고 이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그런 퇴로 재상이 아니야. 퇴로는 뭐야? 퇴임한 재상, 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양반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어떤 양반이래요?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다리를 가진 밥상, 반은 밥상이라는 뜻이요. 개다리를 가진 밥상, 예를 들어 이런 걸 말해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다리가 4개인 밥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양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동음 이의어를 통해서,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언어 유희죠. 양반이라는 것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밥상의 양반과 문반과 무반을 합친 양반이 있는데, 이 동음 이의어를 활용해서, 자, 지금 나오는 양반은 이런 무반의 양반이 아니고요. 개다리 소반의 그죠? 밥상을 가진 이런 밥상인 양반을 말해요. 그래서 이 대사를 한 게 말뚝인데요. 이런 대사를 한 의도가 뭐예요? 예, 이 양반의 권위를 낮추기 위해서요. 놀리는 거죠. 양반을 놀리기 위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했다. 언어 유희 중에서 뭐라고?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사용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시집살이 노래. 작자 미상인 거 보니까 아마 평민이 작자 계층인가 봐요. 한번 봅시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음악성이 상당히 느껴지죠?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AAB에. 형님 마중 누가 가지? 형님 동생 내가 가지. 대구법.
그죠? 자, 형님이 온대요. 그래서 내가 마중을 간대요. 나는 화자겠네요.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화자가 뭐 했어요?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에이,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라고 누가 대답했어요? 답은 위에 있는 형님이 대답했습니까?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 시집살이 노래는 뭐예요? 대화구조인 거예요. 대화구조입니다. 대화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백적 어조도 있고요. 대화적 어조도 있어요. 그러면 대화체는 뭐라고 그랬죠? 말을 건네는 방식, 즉 청자를 설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대화체라고 하는데, 자, 이 대화체 안에는 독백적 어조가 있어요. 즉 혼잣말을 하는데 청자만 설정해 놓은 거 독백적 어조고요. 대화적 어조라는 것은 대화체, 즉 말을 건넸는데 그 말의 대상이 대답까지 했어요. 그러면 대화적 어조, 다른 말로 대화 구성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대화 구조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자, 화자가 질문하고 형님이 답했어요. 그러니까 대화 구조이면서 대화체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체 안에는 독백적 어조는 말만 건넸는데 그 사람이 대답이 없어. 대화적 어조는 말을 건넸는데 대답도 있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시집살이가 계집살이라고 했어요. 언어 유희가 사용됐는데 이 언어 유희 중에서 뭐예요? 의문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죠. 의문의 유사성. 위에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이고요. 시집살이, 계집살이 시와 개자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 의문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씬을 보니까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우리 전 시간에 한 적 있어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그죠? 이래야지 문장 구조의 순서에 맞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행가를 했죠. 의도적 행가리, 행간 걸림 혹은 행강 걸침. 왜 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어둠은 새, 돌, 꽃을 낳는다. 이건 뭐야? 이 어둠은 이 온갖 물상을 돌려주고 스스로 자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행간걸침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시가 황진이의 시조네요. 볼게요. 시조 세 줄이고요. 종장 최동보 3음절이고요. 이렇게 6구로 나눌 수 있고 3, 3, 4, 4, 3, 5, 4, 3. 사음보가 반복되니까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어저는 감탄사니까 빼고요. 내가 그리워할 줄 몰랐어? 만약에 내가 님에게 있으라 했다면 님이 구태여 가지 않았을 건데. 구태여 이렇게 도치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화자가 있으라 했다면 가지 않았을 텐데 제 구태여를 행간걸침으로 본다면 내가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간걸침도 되고 도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의법이라고. 그 다음 11번 춘향전의 한 대목 한번 볼까요? 춘향이 고개를 들어 대상을 살펴보니, 여기서 대상은 뭐냐면 위쪽이에요. 꼭대기에 누가 있나 봐요. 걸객으로 왔던 낭군, 걸객은 뭐예요? 거지로 왔던 낭군은 누가 되겠어요? 이도령이 되겠죠.
어사또로 뚜려 시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원 없네 추절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와 춘풍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어떤 대목이에요? 자, 춘향이가 옥에 갇혔는데 이도령이 어사또가 되어서 출두했죠.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어사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걸객으로 왔다가 오늘은 옷을 갈아입고 어사또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낭군이야. 그래서 얼씨구나 좋구나 좋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비유법이 있네요. 자, 내에 추절이 들어. 추절은 뭐예요? 가을. 가을이 돼요. 뭐가 생략됐어요? 꽃잎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는 어디에요? 이 춘향이가 있는 감옥이죠. 이 감옥에 봄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린다. 이와 춘풍은 봄바람. 백꽃이 피는 봄바람이 날 살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가을이 되면 꽃잎이 떨어지고요.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어서 백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남원읍내에 가을이 되어서 꽃잎이 떨어졌어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은 이 꽃을 춘향에게 비유하여 춘향이가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되었는 객사. 이 춘향이가 있는 곳에 봄이 들어서 봄바람이 날 살린다. 그러면 이 춘향이를 살리는 건 누구예요? 이몽룡이죠. 이도령.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가을이 되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가을이 되어서 꽃잎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봄이 들어서 꽃잎이 살아났다. 봄바람에 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춘향이 자신을 꽃에 비유해서 가을이 되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봄이 되어서 이도령이 와서 나를 살렸다. 여기서 가을은 누가 될 거예요? 아마 변사또가 되겠죠. 변사또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봄, 즉 이도령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의법 하나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표현법이 남원 읍내 추절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봄이 들어 날 살린다. 뭐예요? 대구법도 있네요.